내 나이 70, 죽은 딸년의 제삿날에 붕어빵을 파는 내 딸을 만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게 딸아이의 사망 통보를 보냈고 저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는 그 차가운 유골함을 안고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진눈깨비가 섞인 찬비가 내리는 시장통 입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맨손으로 붕어빵을 뒤집고 있는 죽었다던 내 딸 서연이를요. 그 발치에는 떼꾸정물 흐르는 옷을 입은 쌍둥이 남매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갈라진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노인을 경계하는 서늘함 뿐이었죠.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 따뜻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진철입니다. 남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등짐을 지던 놈이 상장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제 사전에는 포기나 타협 같은 말은 없었죠. 하지만 그 명예와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내 핏줄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애비인 것을요.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외동딸 지안이는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귀하게 키웠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제 사업을 물려받을 훌륭한 사윗감을 데려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데려온 놈은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는다는 고아놈 도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딸을 보며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놈이 딸의 배경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저런 근본도 없는 놈이랑 살겠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딸아이는 제 말을 듣는 대신 그놈의 손을 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던 애지중중 키운 딸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인맥을 동원해 지안이가 취업하려는 모든 곳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내 딸을 채용하는 곳과는 모든 거래를 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믿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생활이 궁핍해지면 제 발로 기어들어 올 거라고요.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느 비 내리는 밤 경찰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지안 씨 보호자 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딸을 이긴 게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은 살인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저는 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니,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저 한 줌의 죄를 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딸의 제삿날을 맞아 아내와 함께 지방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새벽 시장의 활기 속에 묘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그리고 거기 서 있는 한 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저기 봐요. 우리 지안이 아니에요? 차에서 뛰어내려 빗줄기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곱디곱던 내 딸의 얼굴은 간데없고 찬바람에 튼 살과 깊게 파인 눈동자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 옆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제 외투 자락을 보더니 겁을 집어먹고 엄마 뒤로 숨더군요. 지안아, 살아 있었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제 절규에도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한지안이 아니라 그냥 붕어빵 파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사망 통보를 받았는데 왜 내 딸은 이름도 부모도 잊은 채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걸까요? 더욱 가슴을 치게 만든 건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붕어빵 뺏으러 온 사람이야?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주들이 시장통에서 붕어빵 하나에 벌벌 떨며 자라고 있었다니요. 저는 일단 아이들을 제 비싼 코트로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 할아버지가 다 밝혀낼 거다. 지안이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비에 젖어 파랗게 질린 아이들의 입술을 보더니 결국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세단의 히터 바람이 나오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창문을 만져대며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안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온 그날 밤, 제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이 사위 도훈 씨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3년 전 그 사고는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제 딸을 죽음으로 조작하고 기억까지 잃게 만든 배후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안이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내쫓았던 5년 전 그 사위놈 도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그놈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일까요? 이제 저는 제 모든 권력과 재산을 걸고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내 딸의 3년을 앗아간 그놈들을 찾아내어 뼈저린 후회를 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그 추악한 진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지안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밤의 목격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딸의 사망신고서에 찍힌 인감도장, 그게
제 가장 믿음직한 비서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딸의 죽음을 확신하게 했던 그 정교한 조작들. 그 중심에 20년을 내 수발을 들며 가족처럼 지낸 김 실장이 있었다니요. 딸은 기억을 잃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떨고 있고 저는 서재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 장부를 뒤졌습니다. 제 딸을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든 대가로 김 실장이 받아 챙긴 검은 돈의 행방, 그리고 그 돈을 건넨 진짜 배우의 이름이 곧 드러나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 한진철이 이 바닥에서 어떻게 독사라 불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경쟁업체는 사정없이 밟아 뭉개고 내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매장시켰죠. 그 도끼가 제 자식에게까지 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안이가 그 가난한 놈이랑 집을 나갔을 때 저는 사람을 시켜 그놈의 뒤를 캤습니다. 도훈이라는 그 청년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성실하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면서도 제 딸 앞에서는 힘들다는 기색 한 번 안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꼴이 더 보기 싫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고생시켜? 라는 오만함이었죠. 저는 김 실장을 시켜 도훈이 일하던 현장 소장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놈 다시는 현장에 발 못 붙이게 해. 사고라도 하나 만들어내든지. 제 말 한마디에 도훈은 공사판에서 쫓겨났고 지안이는 임신한 몸으로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임신 중독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사진을 김 실장이 가져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고생 좀 더 해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밑에서 그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김 실장이 어느 순간부터 저 몰래 다른 주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제 회장 자리를 노리던 김 이사였죠. 김 이사는 제가 지안이를 증오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안이를 내쫓은 걸 이용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안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그날 그 현장 근처에는 김 실장이 미리 배치해둔 차량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비서실에서 몰래 빼낸 3년 전 블랙박스 복원 영상. 거기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 지안이가 탄 택시를 뒤쫓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 차는 의도적으로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고 사고가 나자마자 운전자가 내려 지안이의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겟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었네요. 아이들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죽은 걸로 처리해. 시신은 연고 없는 다른 사고사 사망자와 바꿔치기하고 이 여자는 기억을 못하게 해 약을 쓰든 시설에 쳐넣든 알아서 해. 회장님께는 사망 통보 보내드려. 그놈들은 지안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제가 절망에 빠져 사업에 손을 떼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반쯤 미쳐 살았고 그 사이 김 이사와 김 실장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였습니다. 거실로 나가 잠든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차가운 지하방과 노점을 전전하며 붕어빵 냄새를 맡고 자란 내 강아지들.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을까요? 저는 김 실장을 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규 사업 건으로 김 이사님이 뵙고자 하십니다. 저는 찻잔을 김 실장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3년 전에 지안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김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제가 낮게 의조렸습니다. 기다려라.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김 이사, 그놈한테 전해. 이제 한진철이 돌아왔다고. 사이다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딸을 기억상실자로 만들고 손주들을 거짓골로 만든 그놈들의 재산부터 하나하나 압류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지안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이 조금씩 나요. 사고 나기 직전 도훈 씨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연이가 기억해낸 도훈의 마지막 유언. 그것이 이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 열쇠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 이름 한진철, 업계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자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내 사위놈이, 죽었다던 그놈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 전 딸 지안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편인 도훈이도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놈이 내 딸을 죽게 만들고 겁나서 도망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찾으면 내 손으로 끝장을 내겠다고 밤마다 이를 갈았죠. 그런데 제 발치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 실장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사위분, 제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둬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새빨갛게 타올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과거를 조금 더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딸 지안이를 내쫓고 나서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를 핑계로 집에 돌아오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이는 독했습니다. 그 가난한 단칸방에서 도훈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버텼습니다.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놈들이 하는 사업, 하는 알바마다 다 끊어버려. 내 딸이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만들란 말이야. 김 실장은 제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김 이사와 짜고 더 잔인한 짓을 저질렀더군요. 지안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 사위 도훈이는 지안이를 살리려고 차 안에서 온몸으로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안이는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목숨은 건졌던 겁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사고 현장에서 도훈이를 납치했습니다. 왜냐고요? 도훈이가 김 이사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놈들은 도훈이를 죽일 용기는 없고 살려두자니 증거가 겁나서 연고 없는 미친 사람으로 둔갑시켜
외딴섬 병원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저는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던 그 충직한 얼굴 뒤에 이런 악마 같은 미소가 숨어 있었다니. 김 실장, 내 놈이 사람이냐? 내 딸을 유령으로 만들고 내 사위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내 놈 가족들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제 서슬퍼런 협박에 김 실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죽여주십시오. 김 이사가 제 아들 수술비를 대준다고 해서 제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아니, 죽는 건 너무 쉽지. 나는 김 실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간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김 이사에게 상납한 기록들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김 이사에게 전해라.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게 연기하란 말이야. 만약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내 놈 아들놈 병원비가 아니라 장례비부터 챙겨야 할 거다. 김 실장은 사색이 되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김 이사의 충견이 아니라 제 사냥개가 되어 그놈의 목줄을 물어뜯을 겁니다. 서연이, 아니 제 딸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죠. 지안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묻더군요. 아버지, 그 사람 아이들 아빠 정말 살아있나요? 제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기억은 없어도 심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던 남편의 체온을요. 저는 딸의 갈라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이 아비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놈 데려올 테니까 너는 아이들하고 따뜻한 밥 먹고 기다려라. 저는 곧바로 제 개인 경호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불어버린 그 정신병원의 위치를 파악했죠. 3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긴 USB, 그리고 내 딸의 인생을 망친 김 이사를 단칼에 베어버릴 결정적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저는 가차없이 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한진철이 왔다. 내 사위 내놓지 않으면 오늘 이 병원 건물째로 씹어 삼켜버릴 테니까. 내 사위 잡아가두고 제정신인 사람 미치광이 만든 병원 원장놈, 그놈 면상에 수표 다발을 던져줬습니다. 이거 처먹고 당장 꺼지라고요. 외딴섬, 이름도 없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사위 도훈이, 제 딸 지안이를 지키겠다던 그 당당했던 청년은 간대없고 뼈만 남은 몰골로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제 눈에서 핏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제 사유와 함께 이 거대한 복수의 전차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평생 수많은 악인을 봤지만 돈 몇 푼에 멀쩡한 사람 인생을 지워버리는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 원장이라는 놈은 제 앞에서도 뻔뻔하더군요. 이분은 위험한 환자라 법적인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갑니다. 회장님이라도 절차를 지키셔야죠. 저는 대답 대신 김 실장이 넘긴 비리 장부 파일을 그놈 면상에 던졌습니다. 절차?
내 놈이 김이사한테 뒷돈 받고 멀쩡한 사람 가둔 게 절차냐?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탈세까지.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내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원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로 그놈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어. 내 사위 손끝 하나라도 상했으면 내 놈 자식 새끼들 인생도 내가 똑같이 지워버릴 테니까. 결국 철창문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도훈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지안아, 지안아 미안해. 기억조차 조각난 채 지안이 이름만 되뇌는 놈을 보며 저는 5년 전 그놈을 구박했던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도훈이를 제 개인 병원으로 옮기고 저는 그 길로 김이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이사는 제가 모든 걸 알아챈 줄도 모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회장님, 딸아이 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어찌 예고도 없이 오셨습니까?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경영권은 저한테 맡기시죠. 저는 김이사의 책상 위에 제가 방금 병원에서 가져온 도훈이의 수표 다발과 환자복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김이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사, 내 놈이 세운 성이 참 높고 화려하더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성의 밑바닥이 피비린내 나는 시체들로 쌓여 있다는 걸 잊었나 본데.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음조렸습니다. 지안이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도훈이도 내가 데려왔어. 이제 내 놈이 지은 죄들, 이 한진철이가 하나하나 고리로 엮어서 내 목을 조여줄 거다. 김이사는 당황하며 김 실장을 찾더군요.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제 명령대로 김이사의 개인 금고를 털어 태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실장 찾지 마라. 그놈은 이미 내 뒤통수를 쳤으니까. 내일부터 내 놈이 가진 주식, 부동산, 내 자식 놈들 해외 계좌까지 깡그리 말라 죽게 해주마. 기대해라. 이게 바로 한진철식의 참교육이니까.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지안이가 아이들을 안고 현관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더군요. 아버지, 그 사람 왔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병실로 뛰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의 눈물을 자아낸 놈들은 눈물이 아니라 피를 토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병실에서 깨어난 도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안이가 사고 난 날 그놈들이 가져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이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비밀 장부의 원본 말입니다. 내 나이 일은 평생을 비겁하게 살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악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평화롭던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지안이와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장부 원본을 가져와라. 아니면 딸과 손주들의 장례식을 준비하든지. 김이사, 이 비겁한 놈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 대신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사자의 새끼를 건드려? 내 놈은 오늘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을 줄 알아라. 구독자 여러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그 고생을 했던 내 딸, 이제 좀 따뜻한 밥 먹여보나 했더니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훈이가 말한 비밀 장부 원본은 3년 전 사고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이사 그놈은 3년 내내 그 장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눈치를 채자마자 제 심장이나 다름없는 가족들을 납치해 간 겁니다. 저는 김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놈은 아주 여유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한 회장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십니까? 노인네답게 조용히 경영권 넘기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 김이사, 내 딸이랑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너는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수의를 짜야 할 거다. 협박은 나중에 하시죠. 1시간 뒤에 청계산 근처 폐공장으로 장부 들고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할 겁니다. 아시죠? 회장님 주변에 깔린 쥐새끼들이 많다는 거. 저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아니요. 그런 미지근한 방법으론 이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뒤를 봐주었던 은밀한 조직의 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 하나 담가야겠다. 장비 챙겨서 집결해. 어두컴컴한 폐공장, 비릿한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지안이와 쌍둥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다 지쳐 잠들었고 지안이는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저를 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김이사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이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부하에게 확인을 시키더군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품 안에서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공장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제가 매복시켜둔 전문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김이사의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김이사가 지안이에게 칼을 들이대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지팡이 속에 감춰둔 예리한 칼날을 뽑아 김이사의 손목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놈의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이게 내 놈의 수준이야. 내 가족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인다고 했지? 저는 지안이와 아이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지안이가 저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저는 딸을 다독이며 김이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사, 여기서 죽는 건 너무 자비로운 거야. 내 놈이 지은 죄들, 이제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지옥에서 하나하나 청산하게 될 거다. 일단 내 놈이 그렇게 아끼는 김이사 건설의 부도 소식부터 들어보겠나? 그 순간 김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가 폭락과 채권단의 압류 소식. 제가 미리 준비해둔 금융 복수국이 시작된 겁니다. 놈은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야?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준 거야? 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훈이의 기억을 되찾을 마지막 치료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내 사위 도훈이가 기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김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형님이라 부르며 모셨던 이 나라 경제계의 거물 박 회장이었습니다. 제 뒤통수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하고 사위를 가두고 손주들을 시장 바닥으로 내몰았던 그 잔인한 시나리오의 작가가 내가 가장 믿었던 동료이자 동반자였다니요. 서재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형님, 당신이 감히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건드렸단 말입니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박살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이제는 시커멓게 타버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치료를 받던 도훈이가 어느 날 새벽 제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억났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절 납치했던 놈들, 김이사 부하들이 아니었어요. 박 회장의 개인 경호팀이었습니다. 도훈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도훈이는 우연히 박 회장이 우리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뿌린 정황이 담긴 USB를 입수했습니다. 도훈이는 그걸 제게 가져오려다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USB를 되찾기 위해 제 딸 지안이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조작하고 김 실장을 매수해 저를 속인 것 역시 모두 박 회장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었죠. 그 인간은 아버님이 딸을 잃고 무너져야 회사를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슬픔을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지안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은둔하던 3년 동안 박 회장은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제 회사의 지분을 야금야금 빼앗아 갔습니다. 뱀 같은 인간. 그 가면을 제가 직접 찢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장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평소처럼 연기했죠. 형님, 저 한진철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술 한잔하고 싶은데 내일 저녁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오, 진철이인가? 가고 말고. 자네가 기운을 차려야 지안이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겠나? 하늘에서 기뻐해? 뻔뻔한 놈. 내 놈이 우리 지안이를 그 찬 비 쏟아지는 시장 입구에서 붕어빵이나 뒤집게 만들고도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저는 전화를 끊고 김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태국으로 도망가려던 놈의 발목을 이미 제 부하들이 잡아놓은 상태였죠. 김 실장,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마지막 기회를 주마. 박 회장이 내일 우리 집에 올 때 내가 그동안 박 회장 지시로 저지른 일들을 다 녹취해라. 만약 실패하면 내 놈 아들은커녕 내 놈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 그리고 저는 도훈이와 지안이를 비밀방에 숨겼습니다. 내일 저녁 박 회장이 저를 비웃으며 제 회사를 완전히 넘기라고 종용할 때 저는 죽었다던 제 딸과 사위를 그놈 앞에 세울 겁니다. 박 회장,
당신이 죽였다고 믿는 내 자식들이 살아 돌아온 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궁금하군. 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지안이의 갈라진 손 사진을 보았습니다. 3년의 고통, 그 세월을 피눈물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이제 24시간 뒤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폭로전이 시작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사이다는 목구멍이 아릴 정도로 쏟아질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거대 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작가님. 제7단계 대본입니다. 이번 회차는 드디어 최종 흑막인 박 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죽은 줄 알았던 딸과 사위를 대면시켜 심장마비 직전의 공포를 선사하는 카타르시스의 정점입니다. 내 딸의 장례를 주도했던 놈이 오늘 제 집 거실에서 딸아이가 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평생을 형님으로 모신 제 앞에서 인자한 척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비릿한 욕망이 서려 있었죠. 진철이, 이제 지안이 그만 있고 경영권은 나한테 넘기게. 그게 자네 건강을 위한 길이야.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형님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인간은 악마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지안이가 3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확인해 준 것도, 장례식장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어준 것도 바로 이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은퇴 서류에 도장만 찍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나? 자네가 너무 상심해서 헛것을 보는구먼. 저는 그에게 낡은 붕어빵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안이가 그 찬 바람 부는 새벽 시장에서 빨개진 손으로 담아 팔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형님이 내 딸을 붕어빵 노점상으로 만들고 내 사위를 정신병원에 가둬두었을 때 우리 애들은 이 봉투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진철이,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취했나? 저는 비릿하게 웃으며 박 회장의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김 실장이 녹취한 박 회장의 지시사항, 그리고 도훈이가 폐쇄병동에서 고문당하던 영상이었습니다. 이래도 제가 헛것을 보는 겁니까? 박 회장님? 박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 주변은 이미 제가 매수하고 고용한 전문 보안팀이 장악한 뒤였죠. 도훈아, 지안아, 나와서 인사드려라. 너희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박 회장님 아니시냐? 거실 커튼 뒤에서 도훈이가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박 회장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 내 놈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뒤로 지안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안이는 기억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박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였죠. 박 회장님, 저희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유령으로 만드니 행복하셨나요? 제가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이들과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저희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가로채며 웃으셨겠죠. 박 회장은 거품을 물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가짜야. 저는 박 회장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니, 진짜는 이제 시작이야. 내 놈이 우리 도훈이한테 뺏으려 했던 그 USB 원본, 내가 이미 검찰총장 손에 넘겨줬다. 지금쯤 내 놈 집과 회사는 압수수색으로 초토화되고 있을 거야. 박 회장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의 손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 지안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넌 뭐 했어? 내 손주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 넌 호의호식했잖아. 이제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잃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주마.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딸 지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안이가 제 품에서 울더군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잃어버린 3년, 이 아빠가 30년으로 갚아줄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애비는 감옥 가고 아들은 유괴범이 된단 말입니까? 박 회장의 아들 박준서가 제 손주들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놈은 아버지의 몰락이 제 탓이라며 우리 지안이의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놈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당한 실수는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손주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박씨 가문의 대는 오늘부로 끊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감옥에 가자마자 그 아들놈이 복수하겠답시고 날뛰더군요. 지안이의 대학 동창이기도 했던 박준서는 예전부터 우리 지안이를 짝사랑하다 거절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놈은 제 손주들인 하늘이와 바다에게 엄마 친구라며 접근했습니다. 사탕을 건네며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 그 순간 놈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집무실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에는 이미 고성능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달려 있었고 제 개인 경호원들이 학부모로 위장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박준서, 내 아비랑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비겁하게 어린아이들을 건드리다니. 저는 마이크를 통해 놈의 귀에 꽂힌 리시버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준서야,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너 면회올 일은 없게 만들어야지 않겠니? 제 신호와 함께 경호원들이 박준서를 포위했습니다. 놈은 당황해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훈련된 전문가들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놈은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눌린 박준서의 면전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우아하게 지팡이로 놈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횡령한 돈으로 누렸던 그 호화로운 생활, 오늘부로 끝이다. 내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외제차,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정장까지 전부 압류 신청해뒀다. 너는 이제 유괴 미수범이자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박준서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우리 아버지는 당신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는 자식의 죽음을 조작하지 않아. 친구는 친구의 사위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지 않지. 너희 부자는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일 뿐이야. 저는 놈을 경찰에 넘기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놈은 아마 아버지 박 회장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서로를 원망하며 여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안이가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할아버지가 더 단단히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정말 그놈들의 씨를 말려놨으니 걱정 마라. 도훈이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아버님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마세요. 사위놈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전 시장 바닥에서 붕어빵을 팔던 내 딸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박씨 부자를 치우고 나니 이번엔 지안이의 기억을 되찾아줄 마지막 열쇠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지안이가 붕어빵 장사를 하던 시장통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내 딸 지안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기억 잃은 적 없어요. 3년 동안 나를 몰라보는 척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붕어빵을 뒤집으며 딸아이는 제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겁니다. 대체 왜, 무엇이 내 딸을 그토록 처절한 연극 속으로 몰아넣었단 말입니까? 제 심장이 발치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원망해서도 아니고 나를 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딸아이는 스스로를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건넨 낡은 일기장에는 3년 전 그날의 진실이 피로 씌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지안이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김 실장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겁니다. 한 회장이 눈치채면 안 돼. 일단 딸녀는 죽은 걸로 보고하고 애들은 나중에 처리한다. 지안이는 직감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인 저 한진철의 재산을 노리는 박 회장 무리가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거려. 무엇보다 뱃속의 쌍둥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박 회장과 싸우다 다치실까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까봐 저는 기억을 잃은 척 살아야 했어요. 지안이는 병원을 탈출해 스스로 신혼 미상자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밤마다 제 회사 앞을 서성이면서도 혹시라도 김 실장의 눈에 띌까봐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찬 새벽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며 아이들을 먹여 살린 건 고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안이의 거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 애비가 있는데 왜 말을 못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으시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걸 알면 당장 박 회장 목을 따러 가실 텐데, 그럼 아버지가 감옥에 가거나 오복당하실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못난 애비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 딸은 3년 동안 생지옥을 견뎠습니다. 지안이는 제가 박 회장과 박준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안이가 시장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던 건 저를 잊어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혹시나 감시자가 있을까봐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다는 것을요. 지안아,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애비가 이제는 너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벽이 되어줄게. 저는 그날 밤 감옥에 있는 박 회장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딸은 단 한순간도 너에게 지지 않았다. 내 놈이 죽였다고 믿은 3년 동안 내 딸은 엄마로서 그리고 내 딸로서 승리했다. 이제 내 놈이 가진 마지막 지분 하나까지 깡그리 찢어 발겨주마.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 씨 일가가 숨겨둔 최후의 비자금 통로를 막고 우리 지안이와 도훈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당당하게 한진철의 가족으로 세상에 나가는 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다음 회차에서 이 기나긴 복수와 치유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 결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 나이 71,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찬 비 맞으며 붕어빵을 뒤집던 내 딸 지안이가 오늘 당당하게 우리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판장의 방망이 소리가 3번 울리던 날 박 회장과 그 아들 박준서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끌려나갔습니다. 놈들이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은 피해 보상금으로 압류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재단으로 돌아왔죠. 인과응보. 하늘은 결국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박 회장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엔 분노보다 가련함이 앞섰습니다. 진철이,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살려주게. 우리 아들 준서만이라도.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구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형님, 내 딸 지안이가 3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아이들을 안고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 때 형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형님에겐 자비라는 단어도 아깝습니다. 도훈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김이사와 박 회장의 뇌물 리스트, 그리고 사고 조작 증거들을 하나하나 을조릴 때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거대 악의 카르텔이 내 사위의 입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지안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지안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텼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우리 집 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연회장이 아니라 5년 전 지안이가 집을 나갈 때 그토록 좋아했던 고기 파티였죠. 도훈이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이제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놈은 지안이 앞에 무릎을 꿇고 3년 전 사고 때문에 주지 못했던 반지를 다시 끼워주더군요. 지안아, 늦어서 미안해. 다시는 내 손에 붕어빵 기름 묻히지 않게 할게. 사랑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오열했고 저 역시 남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이제 할아버지 품이 제일 좋다며 제 목에 매달려 웃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지? 저는 아이들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희 곁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질 거다. 이놈들아. 저는 지안이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3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몸소 겪은 지안이는 이전의 차가운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고 믿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은 통하고 악은 반드시 멸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제 딸 지안이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지안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